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요새 그러나저나 YG 뭐 주말마다 바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제가 그 축구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야구도 싫어하고. 야구도 싫어하고 축구도 싫어하고 공 가지고 하는 걸 다 싫어하는데 제가 주말마다 축구장을 가고 있거든요. 웬일로요? 왜 가겠습니까? 애 때문에 가겠죠. 아이가 무슨 그 동네 무슨 소년 축구 클럽 이런 걸 끊어가지고 토요일마다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축구를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데 그 코치 선생님 도움 받아서 거기를 이제 데려다 주느라고 가죠. 그 가면은 1시간 반 동안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드님의 캐릭터도 이제 아버지랑 비슷하다면 그렇게 막 그렇게. 축구를 축구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요. 근데 왜 가요? 이거 이제 엄마의 의지가 집에 계신 아. 높으신 분의 의지가 달려 있는데 이제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보기에 축구를 잘 못하면 중학생 정도가 됐을 때 아이들이랑 이제 또래 남자애들이랑 이제 약간 어울리지 못하고 좀 겉도는 모습들을 이제 몇 번씩 봤나 봐요. 남편에게서 맞아. 나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추가할 못이라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걸 봤군요. 그래서 막 이제 어쨌든 간에 또 그리고 제 조카가 이제 제 여동생이 또 제 조카 얘기를 하면서 조카도 비슷하게 운동신경이 둔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유전자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축구 클럽 그런 데 보내가지고 축구를 시키니까 조금 낫더라 그래도 하다못해 공 가지고 이제 노는 스킬이라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막 좀 힘들어해도 그냥 시켜라라고 그래서 저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 아이도 거기 가서 축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좋아하지 거죠? 않아요. 네. 그럼 제가 뭐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엄마한테는 거길 간다 그러고 애랑 아빠랑 딴 데를 가. 끊었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에이 그건 뭐 한 번 안 간다고 뭐 얼마나 된다고. 지금 그걸 지금 좋은 일하고 지금 해주는 겁니까? 커피조아님 네이버에서 산자들 읽으시고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감이 있어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어요. 갑과 을이라 치면 나는 어느 쪽일까? 갑은 분명 아닌데 그렇다고 을의 입장에서만 서게 되지는 않는 것이 나이 때문인지 꼰대 기질이 있어서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각 편마다 흥미롭고 새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션님께서도 덕분에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제목을 볼 때부터 느낌이 그랬는데 다 읽고 나니 역시 그러네요. 민낯을 드러내는 기분, 조금 많이 슬프기도 하고 소리내어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문열 소설에 빠져서 찾아 읽었던 미로 일지와 교차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미로 일지 이런 소설이 있습니까? 아마 단편 소설이었던 네, 걸로 기억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미로를 헤맨 거를 기록한 미로 일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미로 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미로 일지? 자 모르는 건 넘어가고요. 네. 수지 땡땡땡땡님 알바생 자르기를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평소엔 독서 일기를 쓰지 않는데 독서 일기 쓰느라고요. 감정이 벅차 다음 편으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은영의 관점에서 혜미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과장의 관점에서 알바생의 관점으로 넘어갔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절박하면 좀 잘하지. 혜미는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유유. 요즘 부쩍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고 느끼던 참에 이 소설을 읽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산자들 진짜 괜찮은 책이었어요. 네. 이어서 뭐 그다음 또 글을 네. 남겨주셨는데요. 수지님께서 이어서 알바생 자르기에 이어 음악의 가격까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숨이 나오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흔들린 적이 없었네요. 9편 내내 울컥 울고 싶어 괴로웠는데 마지막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로 웃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삶이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회의 부조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를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강명 작가님 좋은 소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소설을 박평이 편집했잖아요. 네, 이 네. 책을. 그때 언젠가 이 얘기 할 때 뭐 제목도 작가가 정해, 표지도 작가가 정해, 뭐 편집자는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음. 했던 것 작품 같은데 순서도 작가가 정했죠. 순서는 예, 그것도 작가가 네. 그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를 10번째로 배치한 것도 장강명 작가가 직접.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전 네. 찬성했어요. 네, 편집자는 한 찬성. 일이 그냥 네. 찬성한 걸로. 찬성한 것. 그 네. 의견이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다는 판단. 네. 세바공님 댓글은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편집자 박평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모두 친절하다는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한숨 나오더라고요. 아유 답답해 짜증나 하면서 읽었네요. 장강명 작가는 정말 관찰력과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팟빵에서 라마 엄마 아빠님 산자들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잘 못 읽었는데 최근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빨리 읽고 있습니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 참 빨리 읽었었는데 산자들은 더 빨리 읽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네요. 네, 진짜 산자들은 전 국민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에도 좀 실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판매가? 판매는 뭐 잘 되는 편이에요. 음. 한국 소설들의 어떤 평균치를 봤을 때 잘 판매가 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읽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즐거움을 준다거나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칭찬 잘 안 하는 JYP가 음. 지난번에 21세기판 난소공이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난소공도 읽으면 막 이렇게 유쾌한 책은 아니잖아요. 음. 그런 계열이죠. 근데 산자들. 중요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읽고 나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이 책은 뭐 책이 나오고 단기간 동안 어떤 성과가 드러난다기보다는 조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중요해질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난소공도 이렇게 필독서로 지정이 되고 계속 사람들이 권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중요한 책이 되었잖아요. 장강명 작가가 그 노후 대책으로 쓴 것 같아요. 이거는 꾸준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를 응원합니다. 네, 네이버의 무정님께서 복직 2주째 민원 전화에 어리버리 대답하고 끊었다가 전화 친절도 테스트 기간이 떠올랐습니다. 내 통화 녹음 파일이 잘못된 사리로 전 직원에게 들려줄지도 모른다. 고작 이런 일로. 다시 걸었을 때 통화 연결음조차 이상하던 그분은 정말 친절도 테스트를 하는 분이었을까요? 산자들은 가까운 선생님께 선물했고 아무튼 술은 그윽한 언니에게 선물했는데 박지리 작가의 이 책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독자는 마음이 조금 아픈 채로 스스로 M을 찾을 것 같아서요. 책걸상을 자주 못 듣는 요즘 들을 것과 읽을 것이 쌓여가니 기쁨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박평 오셨으니까 한국 소설 한 편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이문열 작가의 미로일지, 네. 그게 보니까 1984년에 미로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1991년에 미로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이 된 책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서점에서 찾으시려면 미로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찾으시면 되고 미로일지를 그냥 좀 풀어 쓴 게 미로의 날들이겠죠? 일지, 네. 다이어리 계열인 다이어리 계열인 것 같습니다. 장편인가 봐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뭐 YG라고 해서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 요거 말이죠. 읽으면서 새삼 박평 같은 이 고정 멤버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진짜. 박평 아니었으면 절대 읽지 않고 몰랐을 책. 그리고 박평이 아니었으면 YG나 JYP 둘 다 그 작가의 존재도 몰랐죠.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네. 높은 책. 근데 뭐 지나가는 말로 요거 참 괜찮던데 니네도 한번 볼래? 이러고 그냥 툭 던졌는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었다가 야 이거
걸작인데 이러면서 끝까지 단숨에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셋이 함께 읽고서 이야기를 나눌 책은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인데요. 근데 사실 이혁진 작가는 책걸상 댓글에 한번 등장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 정확한 닉네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독자분께서 이혁진 작가의 누운 배를 읽었는데 너무나 좋다. 책걸상에서 꼭 이혁진 작가를 모시거나 혹은 이혁진 작가의 작품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셨고 이제 사랑의 이해를 읽을 참입니다라고 댓글을 다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혁진 작가의 누운 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즈음에 박평이 사랑의 이해 너무 좋다고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서 JYP가 제일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저도 JYP 또 막 극찬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 JYP는 진짜 극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약간 반신반의했던 게 이제 연애 소설이기도 하고 물론 이 스타일이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또 이 배경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실까 약간 어떤 확신의 절반의 확신과 절반의 이제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추천을 했는데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킵만 해놨는데 JYP가 먼저 읽었는데 뭐 엄지척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자집에서 그 혼비님이랑 같이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막 그 피자 저기 그 스푼이랑 막 포크랑 막 이런 것들을 막 보고서 야 어떤 은행 지점에 남자 둘과 여자 둘이 있어. 이러면서 그 포크 두 개랑 이 포크가 여자야. 이 포크가 여자야. 이 스푼은 남자야. 이러면서 근데 이 포크가 얘랑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숟가락이랑 얘랑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혼비님이랑 나랑 빵 터져가지고 야, 정말 재밌었나 보다. 그래서 저도 당장 집에 가서 읽기 시작했죠. 자,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낯익은 이름은 아닐 것 같으니까 이혁진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혁진 작가는 책을 많이 내지 않았고요. 그 이제 이번에 출간한 사랑의 이해가 두 번째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데뷔를 한 것은 몇 년도지? 2016년이네요. 데뷔를 한 것은 이제 2016년도에 한겨레 문학상에 누운 배라는 장편 소설이 당선되면서 데뷔를 했고요. 야, 한겨레 문학상은 기성 작가도 이거 응모하는 기성 작가들도 응모를 하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문학상들 중에서 가장 화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문학상이에요. 그 이혁진 작가가 제가 좀 그 작가 개인에게도 약간 관심이 생겨서 뒷조사를 좀 해봤죠. 일단 이제 1980년대생이고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보통 뭐 잘 풀리는 친구들은 투자회사를 들어가거나 뭐 금융권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GQ라고 하는 잡지사의 기자가 됐던 거예요. 지금 기자 폄하 발언입니까? 뭐 요즘에 기자 폄하 발언 유행 아닙니까? 뭐 요즘 좀 그렇죠. 네. 그래서 GQ를 들어갔다가 뭔가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기자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았는지 이제 GQ 기자 일을 그만두고서 그 중국에 소재를 두고 있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조선소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무직에서 그 취업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 3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모티프가 되어가지고 그 누운 배라는 장편이 조선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니까. 진짜 딱 그렇습니다. 중국에 소재를 둔 한국계 중소조선소. 그 소설의 어떤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 여러 가지 볼 꼴 못 볼 꼴을 보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좀 퇴사를 하시고 전업 작가의 길로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 조선소 생활을 모티프로 쓴 소설이 누운 배인데 그게 한겨레 문학상을 받아서 이제 약간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셨고 그 책을 내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낸 책이 바로 이 사랑의 이해라고 하는 소설책이죠. 누운 배는 저는 못 봤는데 YG는 네, 읽어봤어요. 이건 어때요? 사랑의 이해랑 느낌이 되게 다르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이해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일단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누운 배라는 누운 배는 책은? 진짜 아마도 그 저희 책걸상에 댓글 남겨놓으신 분이 조선소를 배경으로 한 미생 같다 이런 식으로 평을 남겨놓으셨었는데 제가 지금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서 박평은 누운 배도 읽어보셨겠죠? 저는 이제 누운 배를 읽고 좀 좋았어요. 네, 좋다는 게, 이 작가는 소설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다.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 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좀 토의를 하거나 뭔가 논의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작품을 쓰는 작가들을 이제 많이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누운 배는 그러니까 그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부조리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다른 작품이 나와서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누운 배를 보고서 네. 이혁진 작가랑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다음 작품은 저희랑 하시죠라고 제안을 네. 하고 난 다음에 받은 게 사랑의 이해라는 온 맞아요. 거군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재로만 보면은 쓴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막상 소설을 이렇게 읽고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이혁진 스타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 이야기를 써도 누운 배를 썼던 이혁진 스타일로 이걸 써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운 배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있네요. 몰락한 조선업을 배경으로 회사라는 조직의 모순과 부조리를 핍진하게 묘사했다. 야, 핍진하게. 이런 거 참 평소에 그 구어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렇죠. 표현인데. 핍진성, 웅숭 깊은 막 이런 거. 문학평론에서 흔히 나오는. 네. 네. 핍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굉장히 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쉽게 말하면 생생하게 그 현실 감각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방식의 작품들을 보고 되게 핍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에 있어서 그냥 높은 성취를 이룬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 누운 배 핍자는 그 결핍 아니네. 핍자는 야, 이 한자를 봐도 모르겠다. 네. 되게 어려운 말이네요. 그 누운 배는 간단하게 설정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혹해가지고 좀 읽어보실 독자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진짜 중국의 소재를 하고 있는 한국계 중소조선소에서 이제 대형 배를 건조하는데 이제 진수까지 끝난, 그러니까 이제 물에 이제 이렇게 다 배를 다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띄워서 납품만 기다리고 있는 배가 갑자기 누워버린 거예요, 진짜로. 배가? 네. 그 조선소 그 바다에서 이렇게 누웠다는 뜻입니까? 네, 조선소 그 바다에서 갑자기 왜요? 누워버린 거예요. 피곤했나?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유도 소설을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등장하는데, 그 배가 누우면서 난리 법석이 당연히 나겠죠. 딱 그 장면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배를 가지고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그 보험사에 어떻게 보험을 청구를 해야 될지, 회사 내에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과를 물어야 될지 등등의 그런 역학관계들이 모티브가 되고, 중간에 이제 그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또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습이 더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조직 내 그 이전 투구와 그리고 약간 인간의 가장 밑바닥들이 드러나는 모습들, 거기서 주인공이 느끼는 고뇌와 조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회사 인간이라는 건 무엇인가의 질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스토리를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전개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아까 댓글단 애청자분이 하신 대로 조선소판 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그럴싸하게 맞을 법해요. 그 배는 결국 다시 일어납니까? 세우긴 세우는데 진짜 그게 스포일러죠.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세우긴 세웁니다. 네. 근데 이혁진 작가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들을 좀 보면 뭐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작품들이 대체로 어떤 굉장히 이런 핍진성보다는 좀 개성적이고 그리고 약간 초현실적이고 좀 이렇게
환상적이고 뭐 이런 그 어떤 구체적인 배경들이 좀 소거된 형식의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이 좀 결핍된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많이 읽히고 그런 미학을 발견하는 것들이 좀 발달이 많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이제 완전한 리얼리즘 소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그 소설 미학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이제 받기도 했고 한편으로 그런 어떤 트렌디한 흐름들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미학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주목을 좀 덜 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사랑의 이해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그 작품이 던지는 의미가 만만치 않은데 판매는 그렇게 또래의 다른 작가들의 판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책걸상에서 한 권이라도 더 팔아드리려고 이렇게 소개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누운 배는 미생 같다. 그 약간 좀 읽기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읽기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현실을 네. 리얼하게 묘사했으니까. 근데 3, 40대 회사원이라면 정말 공감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랑의 이해 요거는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아기자기한 연애 소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외양은. 근데 이 소설도 읽은 사람들은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기도 불편한 해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있죠. 네. 있는데 네. 그래도 연애 소설이라서. 특히 딱 저희 또래. 음. 이렇게 30대 뭐 소위 말해서 어떤 결혼이라는 그 시기와 좀 맞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진실들이 좀 있죠. 여기 등장인물들하고 비슷한 연배의 네. 사람들이 읽으면 훨씬 더 와닿는 이야기들이죠. 그 사랑의 이해 뭐 설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서울의 청담동 정도 되는 곳에 대형 은행의 지점인 것 같아요. 무대는. 그렇죠. 저는 뭐 을지로나 종로쯤이라고 느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저는 강남 쪽이라고 강남? 생각했는데 도산공원 근처에. 오케이. 뭐. 네. 어쨌든 청담동. 이 핍진성. 왜냐면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 왜 을지로에서는 도시락 안 먹어요? 공원 같은데. 공원 같은 곳에서. 을지로에도 공원 있다. 탑골 공원도 있고. 거기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젊은 여자 둘이가 도시락을 까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뭐 약간 부자 동네에 부자들이 주로 고객인 은행 이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에 걸쳐 있는 남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1명과 여자 1명은 정규직. 그런데 그 둘의 처지도 달라요. 남자 1명은 그냥 이제 평범한 흙수저 정도의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대형은행에 취업한 친구인데 그게 상수죠? 네, 상수. 네. 그런데 이제 미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규직 여성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촌 오빠가 그 은행에 임원이 거의 애정되어 있는 초엘리트고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아버지도 무슨 전관계 인맥이 막 다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제 금수저. 그래서 최소 은수저. 그러니까 렉서스를 몰고 다니는데 이제 지점에 금수저네. 있는 네, 지점에 있는 그 더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점장 같은 사람들이 그 차를 보고서 약간 한 소리 할까 봐서 항상 차는 이제 근처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지점으로는 걸어서 이제 출근하는 정도의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약직 여직원이 한 명 있어요. 수영이든가요? 수영이죠. 네. 네, 수영. 그런데 예뻐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에 딱 앉혀놔요. 지점장이. 우리 지점을 대표하는 미인.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개를 돌리는 그런 미인인데 문제는 예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기만 하다는 건 뭐냐면은 계약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마도 흙수저. 네. 그리고 뭔가 배경 같은 것도 없고 되게 똑부러지고 능력도 있고 예쁘기까지 한데 이제 뭔가 그걸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 자본이 없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명이 이제 청원 경찰
파견직이죠, 파견직. 종혁인가요? 종혁. 종혁, 예. 그 종혁 이렇게 네 명이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죠. 종혁도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굉장히 헌칠하고 눈이 잘생겼어. 안 갈래 안 갈 수 예. 없는. 그래서 그 잘생김 때문에 또 지점장이 음. 그 청원 경찰로 딱 이렇게 지점에 청원 경찰로 앉혀놓은 종혁이 제일 어린 거죠, 그러니까. 종혁이 그러니까 20대 20대인 한 거고 중반에서 후반 네. 정도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30대 음. 초반 뭐 중반 그 정도인 것 같고 음. 그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남녀가 각각 두 명씩 등장하니까 뭐 사각관계가 펼쳐집니까? 사각관계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사각관계는 좀 아닌 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수영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미모가 제일 뛰어난 계약직 여직원이 중심에 이제 서는데 그 지점의 남자들이 다 한번 그 수영이라는 제 친구를 한번 좀 이렇게 연애를 해보고 싶어하는 흠모하는 모두가 대쉬하는. 모두가 대신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음. 근데 이제 철벽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또 앙큼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 수영은 또 막 계산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랑 연애를 하면은 행복할까, 혹은 누구랑 연애를 하면 신분 상승을 할까 등등의. 근데 그러다가 그 상수라는 흑수저 출신의 정규직과 약간 썸이 타요. 그런데 수영도 뭐 좋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상수가 결정적으로 좀 적극적인 대시를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거나 그런 걸 안 한 거죠. 그 이유도 좀 약간은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네네.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썸을 좀 타다가 그 썸이 딱 끝날 때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제 청원 경찰로 들어온 종혁이 이제 예쁜 누나인 이 수영에게 딱 대시를 딱 하죠. 그러면서 둘이 사귀게 되고, 그리고 그 즈음에 그 공동으로 지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실은 별로 소원한 사이였던 그 금수저 출신의 미경과 흑수저 출신의 정규직인 상수가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경이 상수에게 흠뻑 빠지게 되죠. 미경이 상수에게. 네네네. 그리고 상수도 자기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미경 본인도 굉장히 뭐 매력 있는 여성이지만은 그 뒤에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평가를 하죠. 네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그러면서 둘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하지만은 네. 그 상수는 미경과 정식으로 사귀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수영이 신경이 쓰이죠. 수영이랑 연애를 혹시 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수영이 바로 옆자리에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리고 또 거죠. 연애는 어떻게 돼가나. 막. 종혁이랑 그 청원 경찰이랑 어떻게 되어가나. 심지어는 쟤네들은 어쩌려고 저렇게 그 미래 없는 둘이서 연애를 하나. 걱정도 했다가. 이런 걱정도 했다가. 오지랖. 지 걱정이 나지. 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저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네. 그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아니 뭐 스포일러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그냥 기본 설정입니다. 이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디테일한 그 진짜 대형 은행의 지점에서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네 사람의 일들과 함께 막 얽히면서 이제 스토리가 쭉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취재를 열심히 안 하고는 못 쓸 것 같은 그렇죠. 리얼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이혁진 작가가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원 친구들이 은행원 있는구나.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 은행원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짐작컨대 극 중의 남자 주인공이 상수가 서강대 출신으로. 맞아요. 학교 네. 뭐 이렇게. 아 그래요? 네, 학교 배경이 나오는데 그 학교 배경이 이제 그 신촌에 있는 서강대인 것 같더라고요. 뭐 학교도 작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요. 뭐 그랬던 것 설명도 같네요. 나오고. 네네. 그래서 어쩌면 상수가 이혁진 작가 친구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네. 어쩌면 본인 어떤 게 굉장히 좀 섞여 있지 않을까요? 그 뭐 본인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혁진 작가가 은행에서 근무한 적은 없는 거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혁진 작가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없고 본인의 캐릭터는 전혀 모르지만은 약간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 때문에 이혁진 작가랑 상수랑 왠지 캐릭터가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그 제가 사랑이 너무 좋다고 제 페이스북에서 막 동네방네 떠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조용히 팔로우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아, 뭐 따로 뭐 땡큐 이런 것도 없고. 땡큐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 음. 친구 신청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팔로우 신청만 딱 하셨더라고요. 이혁진 작가님, 강양구는 그렇게 난폭하거나 뭐 사람을 물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알고 저 지내도 알고 지내면 괜찮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알고 지내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지내면 아, 모르고 지내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지내면 언제 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이번 주에는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 읽어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여기까지만. 시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